거리 한복판에서의 결정적 순간, 뉴욕의 아침 8시 도시는 이미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아직 온기를 품지 못했지만 거리를 가득 메운 인간들의 열기는 계절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 지하철 환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증기 약속이나 한 듯 바삐 움직이는 구둣발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교향곡처럼 도시 전체를 휘감았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았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탑들이 칠흑 같은 흑요석처럼 빛나고 출근길 인파가 만들어내는 광적인 속도감 속에서 감히 한 영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것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56번가와 메디슨 애비뉴가 만나는 모퉁이 이 잘 짜인 혼돈의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드라마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8살의 아마미라는 마치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노련한 뱃사공처럼 능숙하게 자신의 전기 배달 스쿠터를 몰고 있었다. 플래시피스트 플래시피스트라는 배달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그녀의 재킷은 군데군데 빛이 발했고 어깨에 맨 메신저 백은 오늘 아침 마지막 배달 음식으로 불룩하게 솟아 있었다. 3번이나 아주 뜨겁게를 클릭한 미드타운의 한 회사 간부를 위한 아침 식사용 랩과 차이 라떼였다. 배달앱의 타이머는 5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 시계는 결코 관대하지 않았다. 귓가에 희미하게 맴도는 엄마의 음성 메시지가 그녀의 귓속 이어버드에서 흘러나왔다. 얘야 약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싸지는 않네. 걱정 마, 난 괜찮을 거야.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았다. 아맘이라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TV상의 것을 위해 오늘의 배달 건수를 채워야만 하는 사람처럼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처럼 스쿠터를 몰았다. 매번의 배달은 전기세를 내고 약값을 대고 말 못할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다. 그녀의 삶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그 자체였고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아침 햇살은 그녀의 검은 피부 위로 부서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쉬지 않고 다음 신호, 다음 골목, 다음 빌딩 입구를 찾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 교차로 건너편에는 월터스 씨가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자신감이 넘치지도 그렇다고 아직 연약해 보이지도 않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다. 그는 87이었다. 초봄의 부드러운 온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겨울 코트는 맨 위 단추까지 꼼꼼하게 채워져 있었고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잘 다른 마호가니 조각 지팡이가 그의 오른손에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다. 회색 플랫캡 아래로 여전히 날카로운 그의 눈빛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횡단보도를 훑고 있었다. 그는 은퇴한 교수였다. 한때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강의실에서 비트겐슈타인과 볼드윈을 노트 없이 인용하며 좌중을 사로잡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의 공기를 폐 속 깊이 들이마시고 싶은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는 전화기가 없었고 한 번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지갑도 집에 두고 나왔다. 이 산책은 그저 산책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깜빡였다. 월터스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환한 듯한 민첩함으로 연석을 내려섰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였다. 하지만 그를 배신한 것은 단단해야 할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그의 지팡이가 먼저 미끄러졌고 뒤이어 그의 발도 균형을 잃었다. 순식간이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더니 이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다. 끼익 자동차들이 급정거하는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비명 길고 날카롭게 울리는 경적 소리가 뒤따랐다. 그의 손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자동차 바퀴 하나가 멈춰 섰고 또 다른 바퀴도 마찬가지였다. 도시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아주 잠시 도시는 방향을 틀었고 망설였고
마치 그를 통째로 삼켜버릴지 아니면 잠시 유예를 줄지 결정하려는 듯 보였다. 수많은 익명의 얼굴들이 무심하게 그를 스쳐 지나갔고 몇몇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갈 길을 갔다. 그것이 뉴욕이었다. 개인의 불행 따위는 거대한 도시의 리듬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곳. 아맘이라는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교차로 중간쯤에서 막 방향을 틀던 중이었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형체에 고정되었다. 숨 막히는 1초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앱의 타이머 배달 완료 시 받게 될 돈, 매일같이 걷고 있는 생존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녀는 매일 걸었다. 그리고 그녀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그녀의 스쿠터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살짝 기울었고 그녀는 이미 달리고 있었다. 걷는 것이 아니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달리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그녀는 정차하에 있는 차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가며 외쳤다. 택시기사 하나가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쓰러진 노인을 향한 본능적인 외침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월터스 씨 옆에 몸을 낮추고 본능적으로 두 팔을 넓게 벌려 그를 감쌌다. 그녀의 몸은 그들 주위의 조급한 세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장벽을 형성했다. 괜찮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박감이 서려 있었다. 세상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 진실을 말하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였다. 그의 눈은 그녀를 향해 깜빡였고 멍했지만 의식은 있었다. 그의 지팡이는 부러진 날개처럼 두 동강 난 채 그의 옆에 놓여 있었다. 그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모욕감, 수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굴욕감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저 건너려던 것뿐인데 그가 중얼거렸다.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소.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아요. 아마미라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한쪽 팔을 잡고 이어서 다른 쪽 팔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우리 모두에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있어요. 단지 쉬어 있고 살 뿐이죠. 그들은 함께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어깨 밑을 받쳤고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길거리에서 벗어나 연석 바로 너머에 있는 벤치로 안내했다. 그녀는 배달 타이머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애쓴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 옆에 있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채 떨고 있는 이 남자였다. 그녀가 그를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혔을 때 그녀 자신의 무릎도 거의 풀릴 뻔했다.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갑작스럽고 정신이 번쩍 드는 자각 때문이었다. 아맘이라는 숨을 골랐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재빨리 월터스 씨의 상태를 살폈다.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충격이 큰 듯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방금 전까지 뉴욕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던 그녀는 이제 한 인간의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춰 세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는? 없소. 그냥 공기가 좀 필요했소. 걷는 게 그리웠는데. 그는 슬프게 웃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무래도 도시가 날 그리워하지 않는 모양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함께 깊은 회한이 섞여 있었다. 한때 이 도시의 거리를 활보하며 지성을 뽐내던 교수는 이제 시간의 무게 앞에 무력하게 쓰러진 노인이 되어 있었다. 아맘이라는 잠시 그의 옆에 앉아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신호등은 다시 바뀌었고 도시의 리듬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작고 미미한 변화였지만 그것은 분명 존재했다. 친절 정지의 순간, 그리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3초 만에 내려진 선택. 그 선택은 아마미라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쿠터를 돌아보았다. 마지막 배달 음식은 이미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고객의 불만은 불보듯 뻔했다. 당장의 수입 손실은 물론이고 어쩌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다. 엄마의 약값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수많은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월터스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앞으로 살짝 몸을 숙였다. 그의 시선은 발밑에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젊은 시절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수천 번을 건넜던 이 거리 한복판에 자신이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는지 이해하려는 듯했다. 굴욕감이 봄에는 너무 무거운 외투처럼 그를 두껍게 감싸고 있었다. 아맘이라는 그를 지켜보며 그가 옆구리를 잡는 방식, 완고한 존엄성으로 입술을 꾹 다무는 모습을 주목했다. 그녀는 그것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은 그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부러진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수년간의 압력이 마침내 제 몫을 다한 듯 깔끔하게 부러진 단면을 살펴보았다. 손의 무게를 가늠해 보고는 즉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끝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러진 두 조각을 손바닥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이 지팡이 정말 많은 길을 함께 했나 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관찰이라기보다는 사과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결국엔 수명을 다한 것 같네요. 그는 지팡이를 보았다가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일었다. 수치심도 후회도 아니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돕던 사람이 이제 역할이 바뀌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남자의 조용한 아픔이었다. 아내가 준 선물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힐 듯 작았다. 내 무릎이 내가 싸우지 않은 전쟁을 겪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주었지.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우리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팡이가 더 오래 버틴 것 같구려. 아맘이라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공원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그네에서 소리치며 놀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갔으며 비둘기들은 그들 두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완벽한 무관심 속에서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삶은 무정하고 감상적이지 않게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평범한 벤치에서 더 무겁고 신성한 무언가에 의해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구한 이 노인이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깊은 사연과 상실을 간직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결정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집요하게 규칙적으로 마치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그녀는 한 번 흘끗 보았다. 배달 실패, 페널티 적용, 고객 불만 접수. 그녀는 말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 남자 그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했다. 엄마의 약 밀린 공과금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압박감. 그 모든 것이 이 낯선 노인의 존엄성과 그의 부서진 세상 앞에서 잠시 뒤로 물러났다. 아맘이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를 잠시 잊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위로일지라도 그녀는 이것이 어리석은 결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로 했다.
그녀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 결정의 무게는 앞으로 그녀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뉴욕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의 약값보다 밀린 공과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었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길을 내밀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아마미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한 단계 더 성장했고 한 단계 더 강해졌다. 비록 그 대가가 혹독할지라도 혼란은 점차 가라앉았지만 아마미라의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방금 전에 긴박했던 순간과 앞으로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엉켜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이 있었고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아마미라였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연민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의 어려움보다 타인의 고통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뉴욕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작지만 밝게 빛나는 한 점의 온기였다. 자비의 대가. 아마미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월터스 씨의 팔을 부축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방금 전의 충격으로 인해 온전히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아스팔트 바닥의 차가움이 아직 그의 옷을 통해 전해져 오는 듯했고 그의 숨결은 여전히 가쁘고 불규칙했다. 주변의 소음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는 여전히 도시의 거대한 기계음이 웅궁거리고 있었다. 아마미라는 한쪽 어깨로 그의 체중을 지탱하며 천천히 인도로 그를 이끌었다. 그녀의 스쿠터는 아까 급정거하며 인도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배달 가방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눈앞의 노인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벤치가 있어요, 어르신. 거기서 잠시 쉬세요. 아마미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매일 이런 일을 겪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가슴팍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월터스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마미라는 그의 시선이 잠시 자신의 낡은 배달 재킷에 머물렀다가 이내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가늠하려 애쓰는 듯했다. 드디어 공원 입구의 낡은 나무 벤치에 다다랐다. 아마미라는 조심스럽게 그를 앉혔다. 벤치 등바디에 몸을 기대자 월터스 씨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수치심이 어려 있는 듯했다. 한평생 당당하게 살아왔을 노 교수에게 오늘 아침의 일은 받아들이기 힘든 굴욕일 터였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마미라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기본적인 상태 파악은 할 수 있었다. 다행히 겉으로 보이는 큰 외상은 없어 보였다. 월터스 씨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특유의 지적인 억양은 남아 있었다. 고맙네 젊은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면목이 없구려. 그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바지 무릎 부분은 아스팔트에 쓸려 살짝 해져 있었고 먼지가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어르신. 길바닥이 미끄러웠던걸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아마미라는 진심으로 그를 위로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비난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인간적인 염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월터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마미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흐릿했던 시선이 조금씩 초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젊은 여성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검고 건강한 피부 걱정스럽게 빛나는 크고 맑은 눈땀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찾아볼 수 없는 진솔함이 어려 있었다. 정말 신세를 졌네. 내가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와 싸웠을 그는 이제야 자신이 겪은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듯했다. 바로 그때 아마미라의 시선이 벤치 옆에 놓인 부러진 지팡이 두 동강에 머물렀다. 아까 그가 쓰러질 때 함께 부러진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짙은 갈색 마호가니 지팡이였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지만 부러진 단면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마치 노인의 부서진 자존심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 지팡이... 아마미라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월터스 씨의 시선이 부러진 지팡이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아, 그건...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팡이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나무 표면을 어루만졌다. 내 아내가 준 선물이었네. 오래전에 내 무릎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였지.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이 지팡이의 의지에서 참 많은 곳을 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애써 그것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아마미라는 그의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었고 지나간 세월의 증표였으며 어쩌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지도 몰랐다. 그것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있었다. 아마미라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 생각을 떠올렸다. 만약 엄마에게 저런 소중한 물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저렇게 부서졌다면 엄마는 얼마나 상심했을까. 그녀는 월터스 씨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나 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월터스 씨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네. 이 지팡이는 아내보다 더 오래 내 곁을 지켜주었지. 마치 아내의 분신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공원에는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 순간 아마미라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다.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든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액정 화면에는 선명하게 찍힌 알림 메시지가 떠 있었다. 매달 실패, 페널티 적용, 고객 불만 접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아침 마지막 배달, 가장 중요했던 배달이었다. 엄마의 약값, 아니 당장 오늘 저녁거리조차 막막해지는 순간이었다. 페널티까지 물어야 한다면 그녀는 감히 다음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표정 변화를 감지한 듯 월터스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요. 아마미라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아니에요, 어르신. 별일 아니에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 노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이해해 줄까? 배달업체의 규정은 냉정했다. 고객 불만은 곧바로 페널티로 이어졌고 변명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특히나 플래시피스트처럼 속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회사에서는 더욱더 그랬다.
그녀는 짧은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다시 월터스 씨의 슬픔에 젖은 얼굴과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부서진 지팡이로 향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또 다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그래,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암암이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월터스 씨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르신,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는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젊은이 어딜... 월터스 씨가 만류하려 했지만 암암이라는 이미 벤치를 떠나 빠른 걸음으로 공원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다. 아까 지나오면서 간판을 보아두었던 곳이었다. 그녀는 신호도 무시한 채 차도를 가로질러 뛰었다. 몇몇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약국 안은 한산했다. 암암이라는 곧장 의료 보조기구가 진열된 코너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팡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알루미늄으로 된 가볍고 실용적인 지팡이부터 나무로 만들어져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지팡이까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월터스 씨에게 어울릴 만한, 그리고 그의 부러진 지팡이를 대신할 만한 것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눈에 짙은 색깔의 호두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 하나가 들어왔다. 손잡이 부분은 부드러운 고무로 마감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고무 받침이 달려 있었다. 심플하면서도 견고해 보였고 무엇보다도 품위가 느껴졌다. 월터스 씨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그것은 진열된 지팡이들 중에서 가장 비쌌다. 암암이라는 잠시 자신의 주머니를 생각했다. 어제 14시간 동안 꼬박 일해서 번 돈 73달러.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엄마의 약값, 식료품비, 그리고 어쩌면 오늘 물게 될지도 모르는 페널티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호두나무 지팡이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대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팡이의 바코드를 찍었다. 70달러입니다. 암암이라는 떨리는 손으로 배달 가방 맨 밑바닥 양말 속에 숨겨두었던 현금을 꺼냈다. 꼬깃꼬깃 접힌 지폐들을 하나하나 펴서 직원에게 건넸다. 73달러. 정확히 그녀가 어제 번 돈이었다. 직원은 영수증과 함께 거스름돈 3달러를 건네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아무도 그녀가 방금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왜 지팡이 하나에 다 썼는지 묻지 않았다. 뉴욕에서는 그런 일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약국을 나서는 아마미라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현실의 무게가 잠시나마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비록 그 대가가 클지라도. 그녀가 공원 벤치로 돌아왔을 때 월터스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공원 나무들의 살랑거리는 가지를 향해 있었고 아주 잠깐 그녀는 그가 잠이 든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손에 들린 새 지팡이를 보자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암암이라는 아무런 격식 없이 마치 재물을 바치듯 두 손으로 공손히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전과 같지는 않겠지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튼튼하고 가시는 길을 잘 받쳐줄 거예요. 월터스 씨는 즉시 그것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예상치 못했던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경외심과 함께 수많은 상념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한참 만에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이, 나는 단 한 푼도 가진 게 없네. 카드도 없고 지갑도 집에 두고 왔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이 이 젊은 여성에게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고 있었다. 저는 어르신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마미라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떤 일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월터스 씨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새 지팡이를 받아들었다. 그는 지팡이의 무게를 가늠하듯 바닥에 몇 번 가볍게 짚어보았다. 그리고 아마미라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다. 새 지팡이는 이전 것보다 훨씬 더 그의 몸을 잘 지탱해 주었다. 흔들리지도 않았고 삐걱거리지도 않았다. 견고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시험 삼아 몇 걸음 천천히 걸어보았다. 그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안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아마미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결국 감정에 북받쳐 잠기고 말았다. 자네는 정말 보기 드문 마음씨를 가졌구려. 그가 반복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책에나 쓰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런 종류의 마음씨 말일세. 아마미라는 멋쩍게 웃으며 팔다리에 몰려오는 피로감과 지갑에서 느껴지는 쓰라림을 애써 삼켰다. 글쎄요,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어르신처럼 훌륭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기댈 만한 튼튼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스쿠터로 돌아갔다. 스쿠터는 쏟아진 음식물의 무게 때문에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비나 예외를 믿지 않는 관리자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월터스 씨가 공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발걸음은 더 안정되었고 그의 등은 조금 더 펴졌으며 그의 고개는 더 높이 들려 있었다. 마치 도시가 그에게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아마미라는 깨달았다. 돈도 시간도 앞으로 닥칠 결과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침 교통의 폭풍과 부서진 콘크리트 속 어딘가에서 그녀가 멈춰서서 일으켜 세우고 베풀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선택이 도시 전체를 더 부드럽게 만든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조용히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아맘이라는 기울어진 스쿠터를 바로 세웠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든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선택이었기 때문이었다. 시련의 날들과 예기치 않은 한 줄기 빛. 월터스 씨에게 새 지팡이를 건네고 돌아선 순간부터 아마미라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공원 벤치에서 느꼈던 그 찰나의 가벼움과 따스함은 현실이라는 차가운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당장에 끼니 걱정 밀린 공과금,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약값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다시 얹혔다. 그 바위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기울어진 스쿠터를 바로 세우고 배달 가방을 다시 챙겨 들었을 때 휴대폰은 이미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성난 고객의 항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플래시피스트의 배달 앱은 냉정하게 그녀의 업무 태만을 기록했고 예상대로 그날의 수입은 전액 삭감되었다. 아니, 오히려 페널티까지 물어야 할 판이었다. 그녀는 터덜터덜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지만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다음 배달지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다. 오늘 저녁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야근 어떡하지? 그날 저녁 아맘이라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퇴근했다.
삭감된 수입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추가 배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손에는 약봉지 대신 할인마트에서 간신히 구입한 약간의 식료품만이 들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희미한 기침 소리와 함께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미라, 왜 이렇게 늦었니?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낡은 소파에 담요를 두른 채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딸을 향한 눈빛만은 따뜻했다. 아마미라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엄마 곁으로 다가갔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늘따라 배달이 좀 많아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까 네가 아침에 사다 놓은 빵 조금 먹었지. 근데 약은 엄마의 시선이 그녀의 빈손으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보다는 딸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크게 어려 있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어린 딸이 고생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엄마였다. 아마미라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약을 사지 못했다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심할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약국에 갔었는데 오늘따라 찾는 약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가보려고요.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마미라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텅 빈 냉장고를 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그녀는 억지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씩씩한 척했다. 그날 밤 아마미라는 좁은 간이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만이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아는 듯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아마미라의 고된 나날은 더욱 가혹해졌다. 그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하루에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노동이었다.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약값을 벌기 위해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했다.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냉정했고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다. 그녀는 스쿠터 위에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고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기도 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들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날 아침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된 노동 속에서 문득 월터스 씨의 얼굴과 그가 했던 말자네는 정말 보기 드문 마음씨를 가졌구려 라는 말이 떠오를 때면 이상하게도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스쿠터 핸들을 꽉 잡았다. 엄마의 건강은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는 듯 보였다. 아마미라가 며칠 밤낮으로 일해서 간신히 구해온 약 덕분이었다. 하지만 약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아껴서 먹어야 했다. 하루라도 약을 꺼르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딸의 노고를 알기에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딸의 지친 어깨를 주무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마미라는 엄마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배달을 하던 아마미라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플래시피스트 배달 앱에서 온 공식 알림이었다. 아마미라 귀야, 금일 오전 9시까지 본사 15층으로 출두바람, 시간 엄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아마미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본사 15층. 그곳은 보통 해고 통보나 중징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며칠 전에 그 사건 때문일까? 고객 불만 접수 배달 실패, 그리고 무단 이탈까지. 어쩌면 회사는 그녀에게 책임을 묻고 결국 해고하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만약 해고당한다면 엄마의 약값은 당장 내일부터의 생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본사로 향할 준비를 했다. 오전 8시 50분 아맘이라는 맨해튼 중심계 우뚝 솟은 플래시피스트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평소 배달을 위해 수없이 지나쳤던 곳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위용이 더욱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건물은 마치 그녀의 작은 존재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배달 재킷 대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고 헬멧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고급 가죽 소파와 그림 같은 난초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매일같이 누비던 뒷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이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고 신분증을 제시했다. 안내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정보를 확인한 뒤 임시 출입증을 건네며 15층으로 올라가라고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15층에 도착하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곳은 임원들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인 듯 로비보다 더욱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복도 카펫은 발소리조차 흡수할 만큼 두꺼웠다. 그녀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캐롤이라는 명찰을 단 비서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 양옆으로는 그녀가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중역들의 사무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마침내 캐롤이 복도 끝에 있는 한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캐롤은 가볍게 노크를 한 뒤 아마미라에게 들어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아마미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은 넓고 밝았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책상과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커다란 책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던 한 남자가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의 남자였다. 은발이 살짝 섞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잘 재단된 맞춤 정장은 그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운 구석이 있었다. 마치 오랜 경험과 깊은 사색을 통해 다져진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남자는 아마미라가 들어서자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아마미라 씨,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아마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나쁜 소식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긴장한 모습을 눈치챈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다리우스 월터입니다. 월터. 그 성을 듣는 순간 아맘이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다. 설마 하는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다리우스 월터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깊이를 더하고 있었다. 아마미라 씨,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낮아져 있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마치 마법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을 아마미라는 느꼈다.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위장을 꽉 조이고 있던 공포감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라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날 자신이 구했던 월터스 씨의 아들이란 말인가? 아맘이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다리우스 월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의 삶에 또 어떤 예기치 않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일까? 제3장에 이어 제4장 피한투옹 추아 트라이팀 비앙 황금심장의 보상을 한국어로 최소 6,000 단어 이상으로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뉴욕의 마천루들이 마치 거대한 무대의 배경처럼 느껴졌고 그 무대 위에는 이제 막 운명의 새로운 막이 오르려는 두 사람 아마미라와 다리우스 월터만이 존재했다. 아마미라는 여전히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제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리우스의 그 한마디는 마치 강력한 주문처럼 그녀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씻어내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는 놀라움과 희미한 온기를 채워 넣었다. 다리우스는 아마미라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은 뒤 아마미라에게도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아마미라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혹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서 굳게 맞잡혀 있었고 시선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놀라신 것 같군요, 아마미라 씨. 다리우스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이 배어 있었다. 사실 저도 꽤 놀랐습니다. 아버님께 그런 일이 있으셨다는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미라 씨 같은 분을 만나셨다는 것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떠올리고 있는 듯 했다.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87이시죠. 아직도 플라톤에 대해 옛 동료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휴대폰 소지는 완강히 거부하시며 뉴욕 길거리를 건너는 것을 무슨 올림픽 경기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자나 임원의 미소가 아니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미소였다. 지난 이틀 동안 그가 다시 아마미라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은 제게 당신 이야기를 정확히 17번 하셨습니다. 17번이요. 그저 그 젊은이가 이 도시를 아직도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나게 해줬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신 건 빼고도 말입니다. 아마미라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눈만 깜빡이며 다리우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월터스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니. 그것도 이 거대한 회사의 CEO에게. 그녀는 자신이 했던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그 순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다리우스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미라 씨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님을 도우셨는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신 분이라 사람을 보는 눈이 꽤 정확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게 당신을 희귀한 심장을 가진 젊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희귀한 심장. 월터스 씨가 그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이었다. 그 말이 다리우스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흘러나오자 아마미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다리우스는 책상 옆 작은 사이드 테이블로 걸어가 서류 봉투 하나와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우아했다. 아버님은 평소에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희귀한 심장을 가진 젊은이 자네가 그 아가씨를 찾아서 합당한 도리를 하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밀어 아마미라 쪽으로 건넸다. 아마미라의 시선이 하얀 봉투에 머물렀다. 봉투는 꽤 두툼해 보였다.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이 안에는 의료기금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미라 씨 어머님의 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한 액수일 겁니다. 아마미라의 숨이 마치 흐느낌처럼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만져보았다. 마치 너무 세게 잡으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지금 이 순간 이 믿을 수 없는 호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월터 회장님, 저는 이걸 바라고 한 일이.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리우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미라 씨. 당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선행을 돈으로 샀거나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마미라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아마미라 씨,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당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그 말에 아마미라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자 그런 마음은 이내 사라졌다. 그는 결코 그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리우스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표정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조금 더 공적인 것으로 바뀌었지만 목소리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마미라 씨는 저희 회사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거의 1년 동안 일해 오셨더군요. 배달 기록도 훌륭하고 고객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있긴 했지만요.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마미라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부로 다리우스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 회사의 CEO로서의 단호함과 결단력을 담고 있었다. 저는 아마미라 씨를 저희 회사 동부지구 운영팀의 정식 관리자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미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관리자라고 정식 직원으로, 그것도 관리자로 채용하겠다는 말인가. 이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저 매일매일 배달을 하고 엄마의 약값을 벌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관리자라니, 물론 정식 직원으로서의 모든 복리 후생이 제공될 겁니다. 안정적인 급여와 근무 환경, 그리고 아마미라 씨가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당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요. 다리우스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덧붙였다. 아마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의 폭풍 속에 갇혀버린 듯 했다. 눈물이 다시 한번 솟구쳐 올랐지만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몇 방울 흘러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고,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다리우스는 그녀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 역시 이 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마미라의 평생에 걸쳐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아마미라 씨, 당신은 그날 단순히 제 아버지를 길바닥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님께 그리고 저에게 이 도시의 심장이 중력 회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같은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시처럼 아마미라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과 쉔저우 혼조함 위 아침 햇살이 비추는 조용한 창가 사무실에서 아마미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 안에는 그녀가 감히 꿈꿔보지도 못했던 미래가 들려 있었다. 야망이나 행운이 아닌 그저 자신보다 더 도움이 필요했던 낯선 사람을 돕기로 한 단 하나의 선택에서 태어난 미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마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와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월터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리우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미라 씨. 이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선행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회사에게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아마미라의 삶은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뉴욕의 차가운 거리 위를 위태롭게 달리는 배달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 회사의 정식 직원이자 관리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희귀한 심장 덕분이었다. 그날 오후 아마미라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본사 건물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둑한 의료 기금이 담긴 봉투와 정식 채용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느껴졌고 도시의 소음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녀는 가장 먼저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 눈물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희망과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마미라와 엄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는 희망이라는 따뜻한 불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다음 주부터 아마미라는 플래시피스트 동부지구 운영팀의 관리자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특유의 성실함과 빠른 적응력으로 새로운 업무를 익혀나갔다. 그녀는 배달기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과 진솔한 태도는 금세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다투며 배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긴 시간을 일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배달 경로를 감독하고 아직 배달 사이에 시간을 접는 방법을 모르는 젊은 운전자들을 멘토링했으며 한때 이름보다 숫자가 우선시되었던 회의에 조용한 연민을 가져왔다. 그녀는 이 변화를 가져온 일에 대해 누가 묻지 않는 한 결코 말하지 않았고 그때조차도 결코 거창하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때때로 그녀는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팀 사이에서는 한때 교대 근무 중간에 멈춰 노인을 구한 소녀 부러진 지팡이와 그녀가 가진 모든 돈으로 산 새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뿌리를 내렸고 사무실 벽을 통해 퍼져나가며 마치 진실로 치장한 도시 전설처럼 상황실 직원에서 운전기사에게 속삭여졌다.
아마미라의 존재는 플래시피스트라는 거대한 회사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새로운 자리에서 이루고 싶은 또 하나의 꿈이었다. 황금 심장의 보상은 그렇게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가 속한 세상까지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선행의 메아리. 본사 사무실에서의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 거의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특유의 격렬한 리듬으로 맥동했다. 끊임없는 경적 소리 커피카트에서 피어오르는 증기 구명줄처럼 꽉 움켜진 서류 가방들. 하지만 아마미라의 내면에는 무언가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의 에너지를 둔하게 만들거나 미소를 잃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편안하게 내쉬는 듯한 그런 고요함이었다. 그녀는 뒷골목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심야 배달을 헤쳐나가던 시절과 똑같은 겸손함으로 새로운 역할에 임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단지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에는 안정이라는 든든한 닻이 내려졌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계획과 희망이 자리 잡았다.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다리우스 월터가 마련해준 의료기금 덕분에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훌륭한 클리닉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아침이면 부드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약이나 밀린 고지서로 삶을 재단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한결 따뜻해졌다. 난방기가 마침내 제대로 작동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들 사이에 오가던 말 못할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었다. 문 앞에 불청객이었던 희망은 이제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아마미라는 여전히 오랜 시간 일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이제 배달 경로를 감독하고 아직 배달 사이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젊은 운전자들을 지도했으며, 한때 이름보다 숫자가 우선시되었던 회의에 조용한 연민과 인간적인 이해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가져온 그날 아침의 일에 대해 누가 굳이 묻지 않는 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 설령 이야기할 때도 결코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법 없이 그저 부드럽게 사실만을 전달했다. 때때로 그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냥 옳은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녀의 팀과 회사 전체에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교대 근무 중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한 노인을 구한 젊은 여성 배달원 부러진 지팡이,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 새 지팡이를 사주었던 그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사무실 벽을 타고 넘나들었고, 상황실 직원에서부터 현장의 배달 기사들에게까지 속삭여지며 조용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미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다. 어느덧 늦봄의 기운이 완연한 5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다. 해가 호박색 리본을 들이우며 스카이라인 뒤로 기울고 있었고, 공기는 저녁이 내리기 전에 그 부드러운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미라는 신입 배달 기사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녀는 56번가 근처 공원을 지날 의도는 아니었지만 발걸음은 어느새 익숙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한 벤치에 머물렀다. 라일락이 만개하여 반항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구부러진 철제 울타리 옆에 바로 그 벤치였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다. 월터스 씨였다. 날씨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모자는 낮게 눌렀었지만 평화롭게 다물린 그의 턱선을 가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선물했던 지팡이가 마치 그의 팔의 연장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미 오래 사용한 듯 닳아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아닌 사용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야말로
지팡이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아맘이라는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가 먼저 그녀를 맞이했다. 올 줄 알았네. 그의 목소리는 그 첫날 아침처럼 따뜻했지만 이제는 더 안정되고 깊이가 있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이 자리에 와보았네. 조만간 도시가 자네를 다시 이리로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지. 아맘이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모두 머리 위에서 부드럽게 춤추는 나무십들을 바라보았다. 공원은 평화로웠고 도시의 소음은 저 멀리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여기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절 기억하실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고요. 그는 낮고 편안한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늙었지. 잘 잊어버리지는 않네. 그리고 어떤 순간이 그렇게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되면 글쎄 원하든 원치 않든 남아있게 마련이지.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어색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벗어났던 소음과 그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고요함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다. 근처에서는 한 어린 소녀가 길 건너 비둘기를 쫓으며 웃고 있었고 한 쌍의 연인은 산책길에 서로에게 기대어 걸었으며 어딘가 멀리서는 색소폰 연주자가 마치 그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언어인 것처럼 금관악기에서 블루스를 뽑아내고 있었다. 이 모든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구려. 마침내 그가 사려 깊고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나를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친절함이 멸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많은 움직이는 부품들이 있는 도시에서도 여전히 멈춰서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에 대해서도 말이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아맘이라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벤치에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저는 그저 누구라도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걸세.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지.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덧붙였다. 자네는 나를 길바닥에서 일으켜 세운 것만이 아니었네. 한동안 내 안에서 잠잠해졌던 무언가를 일으켜 세웠지. 나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이 나 없이 흘러가 버린 것처럼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왔네. 하지만 그날 아침 자네는 나를 보았지. 그것이 자네가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네. 그의 말에 아맘이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아내며 애써 눈을 깜빡였다. 이 순간을 슬픔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어 아무에게도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반으로 부러진 원래의 지팡이 사진과 새 지팡이 영수증을 함께 코팅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후퇴하는 대신 베풀기로 했던 그날의 선택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기념물로 간직해왔다.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가끔 세상이 다시 시끄러워질 때 왜 조용한 순간들이 중요한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코팅된 표면 위를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슬픔, 감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접어 넣었다. 그렇다면 그가 마치 축복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도 자네의 그 기억을 함께 간직하겠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부드러웠다. 하늘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만 찾아오는 그 부드러운 남색으로 깊어갈 무렵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공원 벤치 위에 두 사람. 피로 맺어진 관계도 계약으로 묶인 사이도
어떤 의무감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들을 묶어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영속적인 무언가였다. 어느 한 아침에 친절함이 남긴 메아리, 그리고 그것이 매우 다른 두 삶을 도시의 심장부에서 함께 엮어준 방식이었다. 그 모든 소음과 속되도 불구하고 한 번의 은혜로운 행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춰섰던 도시의 심장부에서 말이다. 아맘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다. 그녀는 월터스 씨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은 다음 만남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굳건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공원을 나서는 아마미라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했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끝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었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도시의 불빛 너머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그녀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의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빛들이 모여 이 거대한 도시를 나아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아맘이라는 그런 꿈을 꾸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희귀한 심장이 만들어낸 선행의 메아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 울림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더욱 멀리 더욱 깊숙이 퍼져나갈 것이었다.